비 오는 밤 다리 밑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딸 둘도 벅찬 과부였지요. 쌀 한 마리 귀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기를 안는 순간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사람의 운명이 보였습니다. 어미, 저 사람 오늘 죽어요. 과부는 그날 밤 한 아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25과부는 잠든 딸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과부였지만 이제는 눈물 대신 떡시루를 들었지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8살 큰 딸과 6살 작은 딸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큰 딸은 어미보다 먼저 일어나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휘어질 만큼 무거운 물동이였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큰 딸이었으니까요. 언니, 물 조금만 떠와. 너무 무거워 보여. 우물가 안하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요. 이만큼은 제가 해야죠. 6살 작은 딸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떡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성껏 닦아내는 모습이 기특했지요. 언니가 더해. 작은 딸이 투덜댔습니다. 아니야, 내 차례야. 큰 딸이 맞받아쳤지요. 과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쌀을 일구었습니다. 딸들이 싸우는 소리조차 귀했던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렇게 투닥거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떡시루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쌀 한 마리면 떡 5판을 찔 수 있었지요. 한 판에 단양씩 받으면 25냥이었습니다. 쌀값 빼고 나면 10냥 남짓.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미, 오늘은 떡 몇 판 찔 거예요? 큰딸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과부가 대답했지요. 5판은 찧어야지. 장터에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럼 나도 시루 나를 수 있어요. 작은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과부는 쓸쓸히 웃었지요. 6살 아이가 시루를 나른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모두가 일손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가난했지만 이 집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저 집이 언제까지 버티려나. 과부 혼자 딸 둘 키우기가 어디 쉬운가. 하지만 과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만 포기한 적은 없었지요. 이 집에 아이가 하나 더 늘어날 줄은 그날 밤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리 밑에서 들려온 울음. 그날 장터는 유난히 붐볐습니다. 떡 5판이 해지기 전에 다 팔렸지요. 과부는 흐뭇한 마음으로 빈 시루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쌀도 좀 넉넉히 살 수 있겠구나. 해가 지자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과부는 서둘러 짐을 챙겼지요.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걷었습니다. 비 오겠소. 빨리 가시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빈 시루를 이고 집으로 향했지요.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평소엔 십리길이 멀지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엔 달랐습니다. 다리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지요. 설마
과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지요. 소리는 다리 밑에서 들려왔습니다. 과부는 시루를 내려놓고 다리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퉁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아기를 버렸단 말인가? 과부는 망설였습니다. 딸 둘도 벅찬데 아기를 더 거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었을까요? 쌀 한 마리 귀한 집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듯했지요. 발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는 이미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아기가 죽겠구나. 과부는 빗속을 헤치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진흙탕을 미끄러지며 내려갔지요. 젖은 보퉁이를 들추자 갓난 여자아이가 온몸이 젖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작은 것이. 과부는 서둘러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토록 울던 아이가 뚝 그쳤습니다. 아기는 과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과부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요. 과부는 젖은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누가 너를 이런 곳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과부는 치맛자락으로 아기를 감싸며 다리를 기어 올랐지요. 시루는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지금은 아기가 먼저였습니다. 집까지 뛰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뛰고 또 뛰었지요. 아기가 식을까봐, 떨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아기를 놓고 가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젖은 몸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큰딸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미, 그러다 품속의 아기를 보고 멈칫했지요. 어미, 그 아기는 뭐예요? 작은 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우리 동생이에요? 과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떡 한 시루도 귀한 집이었습니다. 식구를 더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아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구다. 큰딸이 물었지요. 그럼 우리 동생이에요? 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막내 동생이야. 큰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이불을 꺼내왔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요. 작은 딸은 자기가 아끼던 헝겊 인형을 아기 옆에 놓아줬지요. 같이 자. 무섭지 않게. 과부는 젖은 옷을 벗기고 아기를 닦아줬습니다. 물을 데워 조심스레 씻겼지요.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지요. 어미, 이 아기 이름은 뭐예요?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과부는 잠시 생각했지요. 글쎄다. 이름이 있었을까? 큰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날 밤 좁은 방에 네 식구가 누웠습니다. 큰딸의 고른 숨소리, 작은 딸의 작은 코 고는 소리, 아기의 새근거림, 그리고 과부의 한숨 섞인 숨소리가 어우러졌지요. 과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내일부터 입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쌀도 더 필요할 것이고 옷도 지어야 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네 개의 숨소리가 함께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쑥쑥 자랐지요. 과부는 새벽마다 일어나 떡을 찌고 낮에는 아기를 업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은 아기를 무척 아꼈지요. 막내야, 언니가 왔다. 작은딸이 학당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기를 찾았습니다. 큰딸은 장터에서 돌아오면 아기를 안고 재웠지요.
자장자장 우리 막내. 하지만 아기는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유난히 사람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지요. 울다가도 과부가 안으면 신기하게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으면 울었지만 가족이 안으면 조용했지요. 첫돌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과부는 백설기를 쪄서 이웃에 돌렸지요. 딸이지만 첫돌은 해줘야지. 장터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잘 크고 있구려. 돌잔치상에 실과 붓과 돈을 놓았습니다. 아기는 한참을 보더니 실을 잡았지요. 오래 살겠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가 중얼거렸지요. 이 집, 늦게 웃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기를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소? 과부도 놀라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뭐라고 했니? 하지만 아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큰딸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말이 빨라요. 하지만 작은 딸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똑똑한 거야. 과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아기는 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3살이 되자 말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과 달랐지요. 배고파 엄마 같은 말 대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장터에 손님이 오면 아기가 말했지요. 이 사람 착해요. 과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착하신 분이지.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착했지요. 외상을 주면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빚 독촉하러 온 사람이 왔을 때였습니다. 아기가 말했지요. 곧 돈 생겨요. 그 사람은 황당해했습니다. 이대가기가 무슨 말을. 하지만 보름 뒤 그 사람은 장사가 잘 돼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기의 말이 하나같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오늘 안 사요. 아기가 가리킨 사람은 정말 떡을 사지 않고 돌아갔지요. 저 할머니는 아들 소식 들어요. 며칠 뒤 그 할머니는 객지에서 아들이 돌아왔다며 떡을 사러 왔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막내가 신통하다더라. 사람 오늘 본다더라. 과부는 걱정이 앞섰지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과부님, 그 아이 범상치 않소. 사주 보는 눈이 있는 듯하오.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직 3살인데요. 아니요. 내가 평생 사람을 봤지만 저런 아이는 처음이요. 타고났소. 노인의 말에 과부는 두려워졌습니다. 재능은 때로 복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가 5살이 되자 더 정확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착하다 좋다가 아니었지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 때였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와 떡을 고르고 있었지요. 한참을 고르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과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미, 이분은 외상 줘도 돼요. 과부는 놀라 아이를 봤지요. 막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꼭 갚으러 와요. 열흘 뒤에. 안악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실 오늘 돈이 모자라서요. 그런데 어찌하셨어요? 과부는 떡을 내주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열흘 뒤 그 안악은 정말로 돈을 들고 왔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그 아이 말이 맞았어요. 과부는 신기했지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다른 날에는 큰 상인이 왔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했지요. 많이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은 오늘 안 사요. 마음이 없어요. 과부가 당황해하는데 정말 그 사람은 떡을 이것저것 만지다가 사지 않고 돌아갔지요. 과부는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아니? 막내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살 사람, 안 살 사람. 과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5살 아이의 말이 아니었지요. 장터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 말이 맞았소. 저 아이 타고난 거요. 사주 보는 눈이 확실하오. 과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잘 키우시오. 저런 재능은 하늘이 준 것이니. 노인이 돌아가고 과부는 막내를 안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재능을 가진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떡집 막내가 신통하다는 이야기가 장터를 넘어 마을 전체로 퍼졌지요. 하지만 좋은 소문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떡집 과부, 딸 셋이나 키운다더라. 그것도 하나는 주워온 애래. 장터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지나가면 수군거림이 멈췄지요.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 셋이면 집안 망한다는데 버려진 애는 나중에 탈 난다더라. 과부는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가슴이 쓰렸지요. 어느 날은 장터에서 노골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과부 주제에 주워온 애까지 키워 제 자식도 못 키우면서. 과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꾸하면 더 떠들 테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밤마다 과부는 혼자 울었지요.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세 딸을 먹이고 입히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큰딸은 말없이 어미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이제 11살이 된 큰딸은 어미의 마음을 알았지요. 어미 괜찮아요. 우리 잘 살고 있잖아요. 작은 딸은 일부러 우스운 흉내를 내며 웃겼습니다. 어미 나 좀 봐요. 이게 뭐게요? 막내는 조용히 과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울지 마세요. 그러고는 또렷하게 말했지요. 아직 복 남았어요. 이 집은 나중에 웃어요. 과부는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아이들은 소중했지요. 딸이든 아들이든 낳은 자식이든 주워온 자식이든 모두 한 집 식구였습니다. 우린 괜찮을 거다. 과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의 말보다 이 아이들의 웃음이 더 중요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막내의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떡을 사러 오는 게 아니었지요. 아이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떡집 막내가 사주를 본다더니 한번 보자. 한 남자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 잘 돼오? 막내는 한참을 남자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그건 안 봐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못 보는 거지? 그냥 아는 척하는 거 아니오? 과부가 나섰습니다. 손님, 아이가 싫다는데 그만 가세요. 남자는 코웃음 치며 돌아갔지요.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안악이었지요. 아들은 언제 보오? 시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구박해요. 막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안 봐요. 안악이 울먹였습니다. 왜요? 제발 좀 봐주세요. 과부가 놀라서 막내를 봤습니다. 왜 안 보니? 저 아주머니 딱 하시잖니. 막내는 어미를 똑바로 보며 말했지요. 사주가 사람을 겁주면 안 돼요. 울게 되는 사주는 안 봐요. 그 말에 안악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럼 제 사주가 안 좋다는 거예요? 막내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과부는 걱정이 됐지요. 돈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하지만 막내는 단호했습니다. 희망 없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장터에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떡집 막내 별거 아니던데 뭘 봐준다고 난리야. 그냥 재주 좀 피우는 거지. 과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는 것과 말해야 하는 것을 구분했지요. 그날부터 막내는 돈이 되는 사주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주를 안 본다는 소문이 퍼지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지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 집 아이는 겉만 보고 사람을 겁주지 않는다더라. 희망 없는 말은 절대 안 한다더라. 사람들은 떡을 사러 오다가 마음까지 놓고 갔습니다. 큰딸은 이제 14살이 되어 떡을 정성껏 싸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떡 식으면 다시 데워 드세요. 작은 딸은 12살이 되어 장터 이야기를 듣고 웃어줬지요.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막내는 이제 7살이 되어 필요한 말만 조용히 했습니다. 모든 사주를 보지 않았지요. 정말 필요한 것만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벼슬길에 오를까요? 공부는 잘하는데 급제를 못해서요. 막내가 할머니를 한참 보다가 대답했지요. 지금은 힘들어도 이 집은 다시 웃어요. 손자분이 효자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갔습니다. 고맙구나. 내 말을 믿을게. 한 달 뒤 그 할머니가 떡을 들고 왔지요. 손자가 급제했다. 내 말대로 됐어. 한 총각이 왔습니다. 장사가 잘 될까요? 미천을 다 털어서 시작하는 건데. 막내가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정직하면 복이 와요. 속이지 마세요. 총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원가를 속일까 했는데 안 되겠네. 고맙다 아기야. 몇 달 뒤 그 총각은 장사가 대박이 났다며 떡을 사러 왔지요. 떡집은 어느새 사주집도 상담집도 아닌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사고 막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갔지요. 과부는 신기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데 오히려 떡은 더 많이 팔렸지요. 이 아이가 우리 집 복이구나. 과부는 막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이 아이를 안아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막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터에 새로운 사주쟁이가 나타났지요. 눈빛이 날카로운 중년 남자였습니다. 떡집 막내가 사주를 본다고? 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10살짜리 계집애가 뭘 안다고.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사람 유명한 사주쟁이래. 멀리서 왔대. 남자는 떡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좀 보자. 과부가 막았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주쟁이끼리 겨뤄보려고. 막내가 나왔습니다. 남자를 똑바로 보더니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사주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걸 말할 뿐이에요. 남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나를 봐라. 뭐가 보이나? 막내는 한참을 남자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막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는 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그만해. 과부가 막내를 안았습니다. 그만하거라. 남자는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떡집 막내가 저 사람을 울렸대. 버릇없이 남의 아픈 데를 건드렸대. 소문은 나쁘게 퍼졌습니다. 저 아이 위험해.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좋은 건 아니지. 과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이 화가 될까봐 두려웠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막내가 처음으로 크게 울기 시작했지요.
평소에 울지 않던 아이였기에 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인생이 다 보여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화나는 것도 다 보여요. 아이는 떨고 있었지요. 너무 무거워요. 이 사람은 곧 아파요. 저 사람은 돈을 잃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떠나요.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다 보이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과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보지 마라.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요. 떡만 먹고 아이답게 살아라. 사주 같은 거 보지 마. 막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 눈을 가졌어요? 왜 하필 저예요? 과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라고 준 거다. 과부가 말했지요. 내가 보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잖니. 좋은 것도 보고 희망도 보잖니.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힘들면 내려놔도 된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과부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큰딸과 작은딸도 다가와 막내를 안아줬지요. 우리가 있잖아. 큰딸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작은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봐도 무섭지 않아. 그날 밤 이후로 막내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주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봤지요. 이건 꼭 말해야 해라고 생각되는 것만 입 밖에 냈습니다. 과부는 안심했습니다. 아이가 재능에 짓눌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12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장터에 젊은 사내가 왔지요. 새 장사를 시작한다며 미천을 들고 왔습니다. 막내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미, 막내가 과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요. 저 사람 오늘 죽어요. 과부가 깜짝 놀라 막내를 봤습니다. 뭐라고?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터 끝나고 다리 건너다가 떨어져요. 말려야 해요. 과부는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까요? 하지만 막내의 눈빛이 간절했지요. 어미 제발이요. 저 사람 살려야 해요. 과부는 용기를 내어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손님. 사내가 돌아봤지요. 네. 과부가 말했습니다. 오늘 다리 건너실 때 조심하세요. 사내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과부가 다시 말했지요. 그냥 조심하세요. 특히 해질 무렵에. 사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막내가 달려갔지요. 저 아저씨. 사내는 다리를 건너려던 참이었습니다.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그 순간 다리 난간이 무너졌습니다. 사내가 서 있던 곳 바로 앞이었지요. 조금만 더 갔다면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내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떡집 막내가 사람을 살렸다. 다리가 무너질 걸 미리 알았다. 이번엔 좋은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막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를 구한 일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막내를 경계하던 눈빛에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요. 저 아이가 보통이 아니야. 하늘이 준 재능이 확실해. 장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막내를 시험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야, 나 좀 봐주겠니? 막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되나요? 상인이 대답했지요. 새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될까?
막내는 한참을 상인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장사는 안 되세요. 하지만 다음 것은 대박이에요. 상인이 놀라 물었지요. 어떻게 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석 달 뒤에 시작하세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상인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지요. 하지만 석 달 뒤 정말 그가 시작한 장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여전히 모든 것을 보지 않았지요. 이건 말하면 안 돼요라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장사 잘 될까요? 아들이 효도할까요? 병이 나을까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막내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만 말했지요. 과부는 놀라웠습니다. 떡은 날마다 동났고 집안은 넉넉해졌지요. 큰딸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고 작은 딸도 훌쩍 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네. 과부가 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큰딸이 웃으며 대답했지요. 막내 덕분이에요.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 덕분이에요. 저를 안아준 거요.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아기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은 여전히 가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큰딸은 장터의 총각과 혼인해서 떡집을 이어받았지요. 작은 딸은 마을 서당의 훈장과 혼인했습니다. 둘 다 좋은 짝을 만났습니다. 막내는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킬래요. 막내가 말했지요. 과부는 안쓰러웠습니다. 넌 시집 가야지. 하지만 막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미가 저를 안아줬잖아요. 이제 제가 어미를 안아줄 차례예요. 막내가 어미 손을 잡았습니다. 과부는 눈물이 났지요. 떡집은 이제 장터에서 제일 가는 가게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사러 오고 때로는 막내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지요. 하지만 막내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팔자보다 사람 마음이 먼저예요. 막내는 사람들에게 늘 이 말을 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운명을 믿지 않소? 막내가 대답했지요. 믿어요. 하지만 운명도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느 날 그 옛날 사주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 미안했소. 내 말이 다 맞았어. 아버지를 용서했소? 막내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덕분이요. 아버지 무덤에 다녀왔소.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과부는 이 모든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으며 사는 게 복이었지요. 과부가 환갑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딸 셋이 모두 모였지요. 큰 딸은 손주를 데리고 왔고 작은 딸은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막내는 환갑상을 차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과부님 환갑을 축하하오. 떡집이 작아서 사람들이 마당까지 가득 찼습니다. 과부는 감격했지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과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딸 둘 키우는 것도 벅찼는데 하나를 더 거뒀지요.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딸 셋이면 망한다고 했지요. 주워온 애는 탈 난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막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우리 집 복이었습니다. 막내가 어미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가 저를 안아준 그날 제 팔자가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 모두의 팔자가 바뀌었어요. 장터 노인이 말했습니다. 과부님, 그날 밤 다리 밑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과부가 대답했지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 아이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어요. 큰딸이 떡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미,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작은딸이 거들었지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막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노년이 된 과부는 마루에 앉아 딸 셋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사주를 몰랐다. 과부가 중얼거렸지요. 그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줬을 뿐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제일 큰 복이었어요, 어미. 큰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거예요. 작은딸이 웃으며 거들었지요. 막내는 어미 곁에 더 바짝 앉았습니다. 팔자보다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막내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이에요. 어미가 보여준 사랑이 우리 집 팔자를 바꿨어요. 이 집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 집은 복이 많다. 하지만 진짜 복은 하늘이 준 게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버리지 않은 어미의 마음, 그것이 이 집을 지켜낸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 오는 다리 밑에서 시작된 인연이 한 집안의 운명을 바꿔놓았지요. 과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아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요. 놓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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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았지요.